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세계 무역의 80%가 바다 위로 움직입니다. 매년 1270억 톤, 1인당 1.6톤의 물건이 배를 타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그 배가 전부 같은 배일까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LNG선, 이름도 생소한데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증권사 보고서 첫 줄이 이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고서에 나오는 선종 이름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이런 배구나 하고 바로 떠올리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용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용님,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토스트에 커피요. 그 빵에 들어간 밀가루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이나 호주 쪽이겠죠? 맞습니다. 그 밀이 한국까지 오려면 배를 타야 해요. 커피 원두도 브라질에서 배로, 토스터기도 중국에서 배로, 토스터기에 들어간 철도 호주에서 배로 옵니다. 잠깐. 저 오늘 아침에 토스트 먹으면서 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토스트가 존재하려면 배가 최소 3번은 바다를 걷는 거잖아요. 이거 좀 소름 돋는데요? 사실 아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80%에서 90%가 바다를 통해 이동해요. 2024년 기준 연간 해상 물동량이 약 1270억 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니 1인당 약 1.6톤의 물건이 매년 바다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 쓰는 전자제품, 타는 차의 원자재, 난방에너지까지. 현대 문명 자체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밀가루를 나르는 배와 기름을 나르는 배가 같을 순 없겠죠. 완전 다른 물건이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가루 형태의 곡물을 실으려면 넓은 화물창이 필요하고 액체인 기름을 실으려면 밀폐된 탱크가 필요하고 영하 163도의 가스를 실으려면 극저온 단열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화물의 특성이 배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분류를 선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요 선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종, 컨테이너선입니다. 아마 가장 익숙한 배일 거예요. 항구에 알록달록한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상자 하나하나가 컨테이너인데요. 크기가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20피트, 약 6m 길이의 컨테이너 한 개를 1TEU라고 불러요. 20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입니다. 아, 그러면 보고서에서 2만 TU급이라고 하면 20피트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배라는 뜻이군요. 이거 하나 알았을 뿐인데 벌써 보고서가 좀 읽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2만 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업계에서 ULCV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의 길이가 약 400m, 100m 트랙 4개를 이은 길이고 에펠탑보다 70m 더 길어요. 폭은 약 61m로 축구장 가로 길이에 맞먹고요. 이런 구조물이 시속 약 40km로 바다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얼마나 큰 거예요? 궁금해지는데요? MSC라는 스위스 해운사의 이리나호가 세계 최대인데요. 24,000 TEU 이상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에 스마트폰을 가득 실으면 약 10억대, 운동화를 넣으면 약 2억 켤레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배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물건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산품입니다.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가구, 자동차 부품, 냉동식품까지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으면 뭐든 실습니다. 해외 직구 물건이라면 높은 확률로 이 배를 탔을 거예요. 이 배가 멈추면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고 수입 브랜드가 품절되고 원두 수급이 끊어져 커피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 소비 생활의 근간이에요. 자, 여기서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 이 배 한 척에 얼마예요? 크기별로 차이가 큽니다. 15,000 TEU급이 약 2억 400만 달러, 한화로 약 2,750억 원이고요. 23,000 TEU급 초대형은 약 3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3,900억 원까지 갑니다. 배 한 척에 3,900억? 웬만한 상장사 시가총액이잖아요. 배 한 척이 회사 하나 값이라니. 최근에는 더 오르는 추세예요. 조선소 슬롯이 몇 년치 꽉 차서 공급이 부족하고 환경 규제 때문에 LNG나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 푸진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이게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배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매일 다니나요? 부를 때만 오나요? 컨테이너선은 부산에서 가오슝, 싱가포르를 거쳐 유럽까지 정해진 스케줄대로 운항합니다. 이걸 정기선이라고 해요. 아, 시내버스. 그 비유 딱이다.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러면 한국조선소는 이 배를 잘 만드는 편인가요? 한국은 고부가 가치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강합니다. 특히 친환경 연료를 쓰는 하이테크 선박에서 독보적이에요. 다만 범용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중국이 약 72%를 점유하고 있어서 한국은 중국이 못 따라오는 초대형 고사양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종, 벌크선입니다.
바다의 트럭이라고 불리는 배예요.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배 안에 그대로 쏟아 넣어서 운반합니다. 벌크가 대량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쏟아붓는 것들, 모래나 곡물 같은 거? 찰광석, 석탄, 곡물이 3대 벌크 화물입니다. 그 외에 보크사이트, 인광석, 시멘트 같은 것도 나릅니다. 오, 컨테이너선이 완제품을 나른다면 벌크선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나르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본질을 짚으셨어요. 포항제철소의 철광석, 발전소의 석탄, 우리가 먹는 빵의 밀. 벌크선이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전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산업의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배입니다. 와, 그러면 이 배는 얼마나 큰 거예요? 컨테이너선만 할까요? 벌크선은 크기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작은 핸디 사이즈가 2만 5천에서 4만 톤급이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쓸모가 많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위로 파나막스가 6만에서 8만 톤급인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라는 뜻이에요. 2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형급인 케이프 사이즈가 10만에서 18만 톤, 트럭 약 9천 대분을 한 번에 싣는 규모입니다. 근데 벌크선이 전체 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해요. 이게 커야 중요한 선종이잖아요. 척수 기준으로 약 40%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종이에요. 그러면 가격은요? 아까 컨테이너선이 3,900억이었는데 벌크선도 그 정도? 케이프 사이즈 기준 약 7,6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싸네요. 같은 배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4배 차이잖아요.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건조 단가가 낮고 이 시장은 중국 조선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벌크선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과 인력으로 1,000억짜리를 만들 것이냐 3,500억짜리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죠. 벌크선은 운항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선처럼 정기적으로 다니나요? 벌크선은 화주가 부르면 가서 짐 싣고 오는 부정기선이에요. 시내버스랑 콜택시. 이 차이가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정기선은 운임이 안정적이고 부정기선은 운임이 출렁이잖아요. 그러면 해운뉴스에서 BDI 급등이라고 하면 벌크선 쪽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실 것 하나, 뉴스에 BDI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발틱 드라이 인덱스,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예요. 벌크선 운임 대표 지표이고 이 지수가 오르면 세계 경제가 활발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자세한 건 5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선종, 유조선입니다. 흔히 탱커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조선이면 말 그대로 기름을 나르는 배죠. 저는 뉴스에서 유조선 사고 할 때만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조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석유가 우리 선에 오기까지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산유국에서 원유를 뽑으면 이걸 정유 공장까지 운반해야 하잖아요. 이때 쓰는 게 원유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같은 석유 제품이 나오는데 이걸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게 석유 제품 운반선이에요. 기름이면 다 같은 배에 싣는 거 아니에요? 원유랑 경유를 다른 배에 싣는다고요? 네. 원유는 한 종류만 대량으로 싣지만 석유 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유를 섞이지 않게 따로 실어야 해서 배 내부의 칸막이가 훨씬 복잡합니다. 아예 다른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원유 운반선 중에서 가장 큰 놈은 얼마나 커요? 이름도 궁금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VLCC입니다.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에 원유 200만 배럴을 싣습니다. 길이가 약 330m, 폭이 약 60m예요. 200만 배럴?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요? 이걸 휘발유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승용차가 한 번씩 가득 주유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일본 전체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원유의 약 절반을 서울시 전체가 3시간 쓸 수 있는 기름을 이 배 한 척이 나르는 거예요. 배 한 척에 서울시 전체가 3시간 쓸 수 있는 기름이 들어간다고요? 저 이거 듣고 유조선을 다시 봤어요. 뉴스에서 유조선 한 척이라고 하면 그냥 넘겼는데 그게 이런 스케일이었다니. 그래서 이 배 한 척의 사고가 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조선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989년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엑손 발데즈호 사고입니다. 아, 엑손 발데즈.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바다가 시커멓게 변하고 해달들이 그 사고가 유조선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엑손 발데주오는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는데 원유 약 26만 배럴이 바다에 유출됐어요. 해안선 2,000km가 오염되고 해달, 바다표범, 바다새 수십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환경피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렸고 배상금만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사고가 유조선의 역사를 바꿨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맞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전 세계 모든 유조선의 이중 선체 구조를 의무화했어요. 영어로 더블 헐이라고 하는데 선체 바닥과 옆면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외벽이 손상되더라도 기름이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오, 쉽게 말하면 배 안에 또 다른 배를 넣은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선체가 한 겹이었거든요. 사고 하나가 전 세계 배의 설계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유조선의 외형적 특징도 독특해요. 갑반 위에 컨테이너나 크레인이 아니라 파이프와 밸브가 복잡하게 깔려 있습니다. 기름을 배 안에서 이동시키고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배관 시스템이에요. 가격도 궁금해요. 컨테이너선 3,900억, 벌크선 1,000억, 유조선은? VLCC 한 척이 약 1억 2천만에서 1억 2,800만 달러, 한화로 약 1,260억 원에서 1,730억 원 수준입니다. 중형인 MR 탱커는 약 4,300만 달러, 약 580억 원 정도고요. 그러면 유조선도 컨테이너선처럼 크기별로 이름이 다른가요? 네,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명확한 등급이 있어요. 아프라막스가 8만에서 11만 톤, 수에즈막스가 13만에서 15만 톤, 그리고 VLCC가 20만에서 30만 톤입니다. 과거에는 VLCC보다 더 큰 ULCC, 울트라 라지 크루드 캐리어라는 것도 있었는데 30만에서 55만 톤급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왜 사라진 거예요? 설마 VLCC가 너무 커서 쓸 데가 없어진 건가요?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수에즈 운하도 통과할 수 없고 대형 항만도 수심이 안 맞아서 기항 자체가 어려웠어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크기별 구분은 2부에서 운하 사이즈와 함께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조선소는 유조선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이것도 강자인가요? 한국은 VLCC 건조 시장에서 오랫동안 약 65% 수준의 세계 최고 점유율을 유지해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특히 강한 분야고요. 중형 석유 제품 운반선은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 맞다. 최근에 유조선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첫째, 노후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조선 신규 발주가 적었거든요. 기존 배들이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세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이후 노후선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혹시 지정학적임? 최근 중동 쪽 니스가 많잖아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 원유 제재가 시행되면서 러시아 원유가 기존과는 다른 루트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나 중국으로 우회 운송이 늘면서 같은 양의 원유를 나르는데 더 많은 배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걸 톤마일 증가라고 하는데요. 운송거리가 늘어나면 배가 더 오래 바다에 묶이니까 실질적으로 선박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 같은 배수인데 운송거리가 길어지면 사실상 배가 부족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유조선 운임이 2024년, 2025년 사이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VLCC 하루 운임이 20만 달러에 육박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선업의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유조선 발주가 늘어나면 한국 조선업에도 좋은 뉴스인 거죠. 잠깐,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유조선이 우리 일상이랑 직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겨울철 보일러를 돌리는 경유, 비행기에 넣는 항온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전부 유조선이 나른 석유에서 나옵니다. 유조선이 없으면 현대인의 이동수단, 난방, 산업행산, 전부가 멈춘다고 봐야 해요. 네 번째 선종. 오늘 가장 중요한 배일 겁니다. LNG 운반선. 한국 조선업의 간판이죠. 업계에서 조선 기술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위에 보온병이라니? 왜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LNG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액체가 됩니다. 600분의 1. 잠깐, 이걸 비유하면 방 하나 크기의 가스를 신발 상자 안에 넣는 수준인 거예요. 그걸 바다 위에서 유지한다고요?
그렇죠.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커서 파이프라인 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영하 163도로 냉각하면 부피가 극적으로 줄어드니까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극저온 상태를 며칠씩 항해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요.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나요?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액체 상태의 LNG가 다시 기체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화라고 하는데 기화되면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탱크 안에 엄청난 압력이 생겨요. 이게 통제를 벗어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아, 이제 바다 위의 보온병 비유가 완전히 이해돼요. 시청자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LNG선은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초정밀 보온병이에요. 이 보온병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항해 중 가스 기화율을 하루 0.1% 미만으로 억제해야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보일오프율이라고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수치를 0.07% 수준까지 달성하고 있어요. 17만 입방미터, 올림픽 수영장 약 70개분의 LNG를 싣고 며칠을 항해하면서 거의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이 1위인 이유랑 연결되는 거죠? 핵심은 극저온 용접 기술과 단열재 시공 정밀도예요. LNG 탱크의 벽면은 여러 겹의 특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재들을 영하 163도에서도 수축이나 크랙 없이 완벽하게 접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0.1mm의 틈이라도 생기면 극저온의 LNG가 선체와 접촉하게 되고 이건 선체의 취성 파괴, 쉽게 말해서 쇳물이 유리처럼 깨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금속이 깨진다고요? 쇠가 유리처럼 깨진다니 그런 환경에서 불량률 제로로 용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아, 이래서 중국이 못 따라오는구나 바로 이해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시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LNG선을 만드는 나라와 못 만드는 나라를 가르는 거예요. 한국이 이 기술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전 세계 LNG선 인도의 83.8%를 한국이 담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가 세계 물량의 5분의 4를 만든 거면 정말 독보적인 수준이네요.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 격차가 쉽게 좁혀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도 최근 LNG선 건조를 시도하고 있고 일부 수주 실적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수준의 보일오프율을 달성했다는 검증된 실적이 부족하고 선주들이 수천억 원짜리 배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리스크를 쉽게 감수하지 못합니다. 이 추격 이야기는 7편 글로벌 경쟁편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아, 저 이 부분 되게 궁금했어요. LNG를 담는 탱크가 두 종류라면서요? 멤브레인이랑 모스. 네, LNG선의 핵심이 바로 화물 탱크 구조인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방식, 모스 방식. 둘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는데? 멤브레인 방식은 선체 안쪽에 얇은 금속판, 즉 멤브레인을 붙여서 사각형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선체의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공간을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은 영하 163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스테인리스 스강이나 인바 합금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바깥을 여러 겹의 단열재가 감싸고 있어요. 모스 방식. 혹시 배 위에 동그란 공이 여러 개 올라간 그 배? 저 부산항에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건 뭐지? 했는데 그게 모스형 LNG선이었군요. 맞습니다. 모스 방식은 갑반 위에 거대한 구형, 공 모양의 알루미늄 탱크가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노르웨이의 모스시에서 1973년에 개발했어요. 오, 사진으로 보면 동글동글한 공이 여러 개 달린 특이한 배가 있잖아요. 그게 모스 방식이었군요. 맞습니다. 모스 방식은 탱크가 선체와 독립되어 있어서 충돌이 나더라도 탱크가 직접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이 방식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동그란 형태니까 공간 효율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공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 모양이다 보니 공간 낭비가 심합니다. 공과 공 사이, 공과 선체 사이에 사용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같은 크기의 배를 만들었을 때 멤브레인 방식이 적재량이 약 40% 더 많습니다. 40%면 같은 크기의 배인데 화물을 40% 더 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주 입장에선 당연히 멤브레인을 택하겠네요. 이래서 한국이 멤브레인에 올인한 거군요. 네. 그래서 시장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신조 LNG선의 70% 이상이 멤브레인 방식이고 한국 조선소 3사는 전무 멤브레인 방식만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모스 방식을 사용했지만 2006년 이후로는 전량 멤브레인으로 전환했어요.
잠깐, 그런데 이 핵심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입니다. 가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니가즈의 약자예요. GTT는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의 원천 패턴트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LNG선 건조에 필수적인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1인데 배를 만들 때마다 프랑스한테 로열티를 내야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한데요? 네, 한국 조선소들은 LNG선 한 척을 지을 때마다 GTT의 선가의 약 5%, 금액으로는 척당 약 800만에서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억 원 수준의 기술료를 지불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 규모예요. 그 로열티 부담이 꽤 클 것 같은데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KC-1이라는 독자 화물창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실제 선박에 적용하는 데모 프로젝트도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 대규모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술이 있어도 선주가 안 쓰면 소용없잖아요. 선주 입장에선 검증 안 된 기술에 3,500억짜리 배를 맡기기 무서운 거겠죠?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LNG선 한 척이 3,500억 원입니다. 이 배의 안전과 성능이 화물창 기술에 달려있는데 수십 년간 검증된 GTT 기술 대신 새로운 기술을 선택하는 건 큰 리스크거든요. 실적이 쌓이면 점차 바뀌겠지만 단기간에 GTT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기술은 있는데 아직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다는 거군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요? 174km 큐빅 기준으로 약 2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3,500억 원입니다. 상천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하죠. 참고로 카타르의 큐맥스급은 26만 6천 km 큐빅으로 세계 최대 LNG선입니다. 길이가 345m에 달해요. 카타르의 LNG 터미널 규격에 맞춘 특수한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 왜 LNG선이 조선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배도 많잖아요.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수주의 질이 다릅니다. LNG선은 보통 장기 프로젝트와 연동되어 발주되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이 성사되면 수십 척 단위로 수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020년대 초반 카타르의 노스필드 익스펜션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 3사가 약 23조 원 규모의 슬롯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3조 원이요? 잠깐, 그 금액이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보다 큰 거 아니에요? 배 몇 척 계약 하나에 그 정도가 움직인다고요? 이래서 카타르 뉴스가 뜨면 조선주가 요동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수주 잔고, 백로그가 몇 년씩씩 쌓이니까 조선소 입장에선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LNG 운반선이 우리 일상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면 나오는 불, 그 도시가스가 바로 LNG입니다. 중동이나 호주에서 영하 163도로 얼어서 이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와요. 화력발전소 혈료도 LNG고 공장 에너지도 LNG고요. 이 배가 없으면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고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저도 최근에 LNG선 발주 사상 최대라는 뉴스를 몇 번 봤는데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왜 그게 대형 뉴스인지 이해가 돼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를 대체할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파이프라인은 육지를 통해 오지만 LNG는 배로 와야 하니까 운반선 수요가 급증한 거죠. 둘째는요? 혹시 지정학적인 거? 최근 중동 쪽 뉴스가 많잖아요. 카타르와 미국의 LNG 생산 확대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데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미국도 셰일가스 혁명 이후 LNG 수출이 급격히 늘었고요. 생산이 늘면 그걸 실어나를 배도 더 필요해지겠죠. 이 두 가지 흐름이 합쳐지면서 LNG선 발주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건 한국 조선업의 강력한 호재입니다. 맞아요. 이제 왜 LNG선 수주 호조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선주가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4대 주요 선종이었고요. 시청자분들 컨테이너, 벌크, 유조선, LNG선 이 4개만 기억해도 보고서의 80%는 커버됩니다. 나머지 특수 선종도 빠르게 훑어볼게요. 먼저 LPG 운반선, 프로판 부탄가스를 운반하는 배인데요. 최근에 이 배가 암모니아 운반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 75% 이상 점유하고 있고 척당 약 1,350억 원 수준이에요. 오, 자동차 운반선. 이건 좀 친숙해요. 현대차 수출할 때 타는 그 배 맞죠? PCTC라고 하는데 배 내부가 12층에서 14층짜리 입체 주차장처럼 생겼어요. 차가 직접 경사로를 타고 들어가는 롤온 롤오프, 굴러서 들어가고 굴러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 척에 7,000대에서 9,000대를 싣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수출차들이 2배를 타고 가는 거죠. 최근 전기차 수출 증가로 2배가 부족하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 크루즈선, 바다 위의 대형 호텔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이콘 오브 더 시즈가 20층 높이의 승객 승무원 합쳐 8,000명, 수영장 7개, 레스토랑 40개를 갖추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율인데 크루즈선은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건 왜요? 전 세계 크루즈선의 97% 이상이 유럽에서 건조됩니다. 한국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크루즈선 선가의 약 70%가 인테리어 비용인데 고급 자재를 공급하는 수천 개 전문 업체가 유럽 조선소 인근에 밀집해 있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이라니 재미있네요. 마지막으로 해양 플랜트, FFSO, 선박이라기보다 바다 위의 원유 생산 공장이에요. 해저에서 석유를 뽑아 올려 처리하고 저장하는 설비인데 한 기당 약 2조에서 3조 원입니다. 아, 조선업의 사업 범위가 배를 넘어서 에너지 인프라까지 닿아 있군요. 그리고 이 해양 플랜트에서 2010년대에 한국 조선사들이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건 4편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배를 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격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습니다. 벌크선 케이프 사이즈 약 1,000억 원, LPG 운반선 약 1,350억 원, 자동차 운반선 약 1,350억 원, 유조선 VLCC 약 1,700억 원, LNG 운반선 약 3,500억 원, 초대형 컨테이너선 약 3,900억 원. 오, 벌크선이 1,000억 원이고 LNG선이 3,500원이면 같은 배를 만들어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조선업에서 고부가가치 선종이라는 개념입니다. LNG선 한 척이 벌크선 3척보다 비싸니까 한국 조선소들은 단가가 낮은 배는 중국에 넘기고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집중하는 전략을 씁니다. 정말요? 증권사 보고서에 고부가가치 수주 비중 확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맥락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부가가치 선종은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벌크선은 많은 조선소가 만들 수 있지만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에 손에 꼽아요. 기술 장벽이 곧 진입 장벽이고 진입 장벽이 높으면 경쟁이 제한되니까 가격 협상력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비싸고 어렵고 경쟁자가 적다. 한국 조선업이 이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가 명확하네요. 오늘 정리하면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고 싣는 화물에 따라 구조도 크기도 가격도 다릅니다. 컨테이너선은 공산품, 벌크선은 원자재, 유조선은 석유, LNG선은 천연가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인 이유는 만들기 어렵고 비싼 고부가가치 선종을 가장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종 이름과 대략적인 가격 감각만 가지셔도 조선업 뉴스의 큰 그림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배의 종류를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배 이름에 파나막스, 수에즈막스, 케이프사이즈라는 말이 붙어요. 왜 배 이름에 운하 이름이 들어갈까요? 파나마 운하의 폭이 딱 32.3m거든요.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배의 최대 크기가 결정되고 수조 원의 돈이 움직여요.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배의 최대 크기가 결정되고 수조 원의 돈이 움직여요. 2부에서 이 기묘한 이름들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됐을 때 세계 경제가 멈췄던 이야기도요. 굴삭기 한 대로 40만 톤짜리 배를 빼려던 그 전설적인 사진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2부에서.